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자, 최근에 K드라마가 정말 고사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죽는다. 수백억은 기본, 치솟는 제작비에 편수가 확 줄어들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흑우야, 너 요즘에 뉴스도 안 보고 사냐?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또 흥행하고 외국 사람들이 요즘 K드라마 얼마나 많이 보는데 무슨 갑자기 또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OTT 때문에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또 이런 OTT들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어마어마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하니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 OTT 시대 때문에 배우들 몸값이 미친듯이 뛰었다. 야, 이거 제작하기가 정말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상파에서 옛날엔 다 지상파밖에 없었으니까 지상파 시대에서 회당 1억 원 받던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 OTT에 한번 캐스팅 됐을 때 한 회당 2억 원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개런티를 그냥 딱 나는 2억 원 받을라요 하면서 1원도 안 깎는다고 하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OTT 시대가 이전에도 한국 콘텐츠 진짜 강력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대장금 8번 받다. 사우디 압둘라 왕자 한국에 와서 대장금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가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K 콘텐츠가 강했고, 또 OTT 시대가 오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 약간 이름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됐었는데 오히려 다시 이번에 OTT 그 자체 때문에 위기다? 야, 이게 진짜 세상에 아이러니가,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런 OTT로 인한 제작비 논쟁은 한국만이 겪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할리우드 배우 소득 탑10이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죠. 2023년 기준 할리우드 연봉킹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2023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2년 전이었죠. 오펜하이머, 바비와 같은 그런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 마고 로비나 라이언 고슬링,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익숙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 그럼 뭐 연봉킹 아니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예상 밖에 아담 샌들러라는 배우가 2023년 할리우드에서 연봉킹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넷플릭스에서 지나가다 살짝 얼굴만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이 넷플릭스 전문 배우라고 합니다. 이분이 넷플릭스에서 3편을 나와서 1,400억을 벌었다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그런 배우가 3편 넷플릭스 영화 출연해서 요즘에 넷플릭스가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엄청나게 배우 몸값을 올려놨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기억을 살짝 되짚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의 후예, 이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였었죠. 10년 전에 130억을 들여서 만든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13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송혜교, 송중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알아주는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할리우드 붐을 되게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가 되었는데, 지금 만들면 400억 이상 돈이 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10년 후 요즘에 눈물의 여왕 제작비 얼마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10년 전에 130억에서 이거 뭐 물가 올랐다 하면 뭐 150억? 170억?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16부작의 제작비가 560억이었다고 합니다. 회당 35억이 들었고요. 김지원 씨, 김수현 씨한테 출연료로 회당 3, 4억을 주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회당 3, 4억 버시는 분이면 그분한테 7억 그냥 깔끔하게 드리고 요즘같이 이게 곤혹 치르지 않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이분도 미래를 보진 못하신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스타 대신 송강호 씨는 전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삼식이 삼촌 디즈니에서 출연해서 회당 출연료를 7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죠. 이걸 이렇게 받고 흥행에 실패한 거야? 야, 진짜 우리 옛날 같았으면은 뭐 MLB에서 먹튀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먹튀가 요즘에 배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연예인들 돈 모으는 속도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일반인이 무슨 690만 원 버는 거 느낌으로 진짜 연예인들 막 빚 다 갚았다, 사업으로 망한 거, 예능 출연, 배우 출연 뭐 이런 것들 다 갚았다 하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는 순간이죠. 요즘에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한류 스타 없이 사실 그냥 한국에서만 알려진 그 배우를 출연해서 예쁘게 잘 TV 드라마를 만들었던 선지엽국 티어 같은 드라마는 제작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유명 배우 뭐 송혜교, 송중기 이런 분들이 들어간 드라마는 최소가 기본 500억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유 씨가 나온 폭삭 속았수다도 600억이 들었다고 하죠. 이 정도면 진짜 옛날이었으면 그냥 한국 블랙버스터인데, 오징어 게임은 뭐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사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1,000억. 그런데 요즘에는 OTT사들도 한국 드라마 요즘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좀 심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요즘에 국내 OTT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제 드라마가 가성비가 아니다, 이렇게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츠가 가성비다, KBO 독점 중계 이런 판권을 사왔다고 하죠. 매주 컨텐츠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중계권료가 350억에서 400억 정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드라마 뭐 4-5편 만들 돈이었는데 그것도 막 해외로 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제는 1년 내내 중계를 할 수 있는 야구 중계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낫다, 그죠? 왜냐면 매주 몇 번을 방송 편성을 할 수 있고 그게 1년 내내 가니까. 드라마는 8번 딱 내보내고 끝이잖아. 그뿐만이 아니죠. TV는 아예 스포츠로 노선을 튼 것 같습니다. UFC, 라리가, KBL, 방금 보여드렸던 KBO, 이렇게 스포츠 쪽으로 확 노선을 트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웨이브는 조금 자금력이 딸리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2023년엔 오리지널 드라마를 낸 게 2편이었고요.
2024년엔 드라마를 만드는 게 제로입니다. 이게 만드는 걸 이제 포기했고 컨텐츠를 사와서 우리한테 이제 웨이브에서 보여준다. 2년 3년 된 거 그런 식으로 노선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국내 OTT사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제작비 폭등으로 지상파마저 되게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목 드라마는 대부분 이게 약간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작이 잠정 중단됐다고 하고요. 월화 드라마도 대폭 편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수치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에 국내 채널에서 약 141편이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편성 수가 2023년엔 123편, 24년엔 100편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40%가 줄었다. 와. 2년 만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탑스타들 김지원 씨, 뭐 김수현 씨 이렇게 해외로 팔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배우분들은 아직도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그 아래서 B+, 뭐 A-급 배우들은 자리가 없다고 하죠. 아니 그게 안 온대. 시나리오가 안 온대. 대본이. 부익부 빈익빈이 한국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되고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이게 국내 OTT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한테도 한국 이것 봐라. 이젠 가성비가 진짜 안 나오네. 근데 왠지 이런 얘기를 넷플릭스 하니까 진짜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김재중 씨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국 쪽이 영화, 드라마도, 예능도, 광고도 모조리 일본보다 출연료가 9배 정도, 아니 30% 50% 더 비싸다고 해도 우리 물건이 더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2배 3배도 아니고 9배가 더 높대. 이러니까 진짜 한국에서 진짜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거품이 얼마나 꼈냐 약간 좀 실감이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말 들으면 그냥 믿는 성격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본에 출연하는 최고의 드라마 스타들 출연료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 읽어요. 1등 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회당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 회당 출연료가 약 1000만원 정도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방금까지 3억, 5억 보다가 1000만원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클래스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배우 아십니까? 한국 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한자와 나오키죠.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나 많이 봤던 그 드라마라고 하는데 리걸 하이로도 유명하신 배우죠. 이분이 2024년 드라마를 찍은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진짜 전례가 없는 그런 규모로 찍고 드라마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회당 제작비가 1억엔 이분 사카이 마코토 씨의 출연료가 회당 5천만원. 야, 일본에서 최고의 슈퍼스타가 들어가는데 회당 5천만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수지 남자친구 김수현 씨, 동준기 씨 이런 분들도 그냥 다 한 2억, 3억, 5억씩 받아가는데 말이야. 와, 진짜 10배 차이 난다는 게 그냥 허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요즘에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빅 OTT에서 어떻게 노선을 틀고 있냐? 로맨틱 어나니머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죠. 이런 드라마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한국 배우입니다. 한효주 씨가 나와서 찍는데 그럼 한국 드라마냐? 아닙니다. 모든 로케이션이 다 일본이고 일본 배우들로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가 훨씬 더 내려가죠. 그런데 글로벌로 먹힐 수 있는 한류 배우를 한 명을 딱 출연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 드라마 제작비를 가지고 가면서도 전 세계로 약간 히트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드라마 포맷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한국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I Love You와 같은 드라마에서도 일본의 탑스타와 한국의 탑스타를 약간 섞어서 약간 일본 드라마를 약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대기업도 제작비 앞에선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죠? 이렇게 약간 짬뽕을 해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한국 드라마 제작비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작을 만드는데 대항해 후에 130억 이 정도였는데 지금 400억, 500억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다 이야기했죠. 주연 배우들의 엄청난 출연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냐를 약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각 드라마의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의 출연료 차이가 5배, 10배. 물론 예체능에 1등하고 2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 차이가 워낙 뛰어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출연료가 2000배 차이. 도대체 어떤 분야가 이런가요? 예체능이라고 해도 뭐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조연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조연을 따신 걸 텐데 조연 나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다들? 근데 조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히트할 때 아직까지도 열정페이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 방송 스태프분들입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로 제작비도 올라가고 이분들의 몸값도 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알아보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들인데 아스타레 연대기 최근 아니네요. 몇 년 전 황후의 품격 이렇게 해외 로케가 있는 촬영이 있으면 진짜 되게 급박하게 제작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17시간, 22시간, 25시간 어떻게 일해? 딱 이렇게 3일만 일해도 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9일 동안 연이어서 일했다고 하고요. 또 TVN 드라마였죠. 해외 로케에서 촬영을 아마 한 것 같은데 18시간, 17시간, 20시간, 23시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국 준비.
이게 K 드라마가 전 세계로 히트하는 거에 약간 되게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약간 처우를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 저는 약간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시장 경제에 백날 맡겨봤자 이분들이 처우가 나아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돌아갔냐? 제작비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K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힌다는 미국 드라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완전 초가성비죠. 초가성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K 드라마 가성비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서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큰 회사들이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엣지가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사실 그 만드는 약간 그 감성이 있어. 감성이 그 나라 사람들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수 전형인 약간 맛이 있고요. 또 중국 드라마는 약간 이런 사극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리액션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오글거린 맛이 있다고 하나? 글로벌로 성공한 드라마가 거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쟁 우위가 사라지고 글로벌 OTT마저 내수 OTT, 글로벌 OTT 할 거 없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넷플릭스 독주가 예정된 시대에서 K-드라마가 쭉쭉 잘 나갈 수 있을까?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묘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란 건 절대 아닙니다. 중국 역시 대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출연료에 제한을 걸었다. 이것도 제한을 해? 2022년 광전천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방통위 이런 데인가 봐요. 중국 드라마 발전 계획에선 중국에서는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지 못한다. 주요 배우 한 2명 3명 합쳐서 전체 출연료의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진짜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효과는 굉장하겠다. 그죠? 전체 제작비에 배우 개런티 제한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야 SNS에 너네들 너무 위화감 조성해. 10억?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네 너 1,000만 원으로 먹고 다 잘 살잖아. 5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500만 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중국 무섭다 안 그래요?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좀 점점점 변하고 있는 시대는 넷플릭스가 말도 안 되는 굳건한 일황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시대가 되면 드라마 제작을 하는 성공 공식도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넷플릭스 점유율이 글로벌로 50%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파라몬트 이렇게 쟁쟁한 미국의 케이블 채널들 아니면 엄청나게 강력한 IP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넷플릭스한테 상대가 결국 안 됐다고 해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실은 같은 컨텐츠라도 넷플릭스를 통하지 않으면 해외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한번 한국의 예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한 영웅이라는 제작비도 20억밖에 안 들어간 진짜 해자 드라마고요. 놀랍게도 2022년 웨이브에서 처음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전 드라마고 제작은 더 옛날이었겠죠. 그 공개 당시에는 상당히 반응이 미력지근했다고 해요. 근데 웨이브가 이 판권을 넷플릭스에 갖다 다시 팔았죠. 사람들 이거 망한 드라마네 볼만큼 봤으니까 좀 싸게 넘기자 하고 보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글로벌에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이에요. 바로 며칠 전 통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제작비 20억에 3년 된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3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성비도 없다. 근데 이게 왜 잘 됐냐? 넷플릭스에서 해서.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About You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것도 라이프타임이라는 케이블 TV에서 먼저 방영을 했대요. 이게 어떤 스토커가 약간 만드는 약간 스릴러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About You란 한국 드라마 제목으로는 너의 모든 것, 너에 대한 것 이런 드라마 제목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주목을 못 받았대요. 근데 넷플릭스에 오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긴 시청 시간을 기록한 드라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루시퍼, 다 라스트 킹덤, 폭스 채널에서 폭망했다, BBC에서 망했다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오니까 계속 대대로 성공. 이러니까 다른 OTT 회사에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형님, 우리 제발 우리 작품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간물주, 건물주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을 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넷플릭스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메타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사실 이걸 얼마나 봤냐, 얼마나 히트했냐 이런 데이터가 아주 생각보다 많이 공개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청률이 몇 %냐, 클릭수가 얼마냐, 시청 지속 시간이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이런 핵심 데이터를 일절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언뜻 듣기에 그 자기네들이 쓰는 거지 그걸 외부에 공개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드라마 배우 몸값이랑?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제작사들 입장에선 또 배우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작품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시대 이전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작품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에서 성공했어. 요 저번 작품 박스 오피스 순위 봤지? 야 우리 뭐 몇 억 달러 뭐 2억 달러 이렇게 했어. DVD 판매도 미쳤어. 뭐 얼마 몇 백만 불 몇 천만 불 수익 거뒀어 라고 하면서 다음 컨텐츠 우리 개런티 이렇게 5억 달러 박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흥행한 자료를 일절 꺼내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내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확실히 밀린다는 거잖아요. 헤이 로봇, 시청자들이 네 영화 몇 번 봤는지 알고나 얘기하는 거야? 저번 영화 망했어. 5억 달러?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이번 회당 1억만 받아? 이렇게 초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할리우드 배우들이 입이 삐쭉 나온 게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죠.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렌즈의 주연으로 나오신 제니퍼 애니스톤이 계시죠. 이분이 아직도 넷플릭스 나오는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프렌즈 주연 배우가 아직도 재방송 수익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재방 수익을 무려 아직도 2%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주연 배우 6명이 있는데 2%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각자가 2%씩 가져간대요. 2%. 그거야. 나온 지 그거 20년 가까이 된 드라마인데, 야 2%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방송 수익이 한국 돈으로 연 1조 2천억. 2016년 기준이긴 해요. 주연 배우들이 매년 약 25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한번 빵 뜨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방할 수 있는 그 재방으로 나오는 수익이 꽤나 절대 무시 못하는 엄청난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한테 재방료 내나요? 택도 없죠. 넷플릭스는 그런 거 일절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방송사들 그리고 또 배우들이 초갑 넷플릭스 앞에서 이게 좀 협상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나 약간 그런 모습을 기지 않을까. 또 이제 한껏 올라갔던 배우들의 몸값이 넷플릭스한테 좀 약간 뚝배기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 며칠엔 좀 트럼프 형님의 관세 영향으로인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5년 동안 170%, 나스닥 호은 그 이상이다. 와, 그런 생각이 들죠. 넷플릭스가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망해야 될까? 참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나라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까지는 IT 기술력들 진짜 잘 따라왔는데 글로벌 OTT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죠.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만 같은데, 국내 OTT 한국 컨텐츠들 진짜 잘 만드는 거 많잖아요. 글로벌로 터지는 그런 컨텐츠들 진짜 가성비로는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그 시기를 좀 활용을 잘 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재미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2018년 그냥 딱 한 10년이 아니라 7년 전보다 회당 제작비가 미친듯이 오른 것 같아. 알함브라 궁전, 미스터 선샤인, 야 이런 것도 진짜 대작이었는데 제작비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 듣던 드라마였는데, 요즘은 뭐 1000억도 있고 460억 700억도 있고. 아니 경성 크리처가 700억이나 들었던 드라마였어? 어떤 드라마가 조금 돈을 들일만 했을까요? 삼식이 삼촌 400억, 야 이런 건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야 선지없고 튀어는 드라마 선녀다, 글로벌로도 많이 튀었잖아요. 눈물의 여왕 560억. 근데 이게 주연 배우들이 좀 라인업이 좋긴 해요. 무빙 650억, 야 무빙도 조인성부터 해서 되게 탑급 배우들이 많이 나오셨죠. 디즈니가 약간 요즘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어서 고려 거란 전쟁, 야 진짜 사극이 돈이 진짜 많이 든다. 사극 요즘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정도전 뭐 이런 드라마 진짜 띵작들 많았는데, 전 사극 좋아해서 요즘처럼 사극이 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